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김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번 강의는요 17강이고요 보호의 원자 모형을 1탄과 2탄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뭐 이게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지만 보호의 원자 모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2탄에서 집중적으로 에너지만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하나 뺐고요. 그러면 그 앞에서 전반적으로 보호까지 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왜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됐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보시면 학습 목표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17강, 18강 동시에 말씀드리면요. 일단 이번 강에서는 원자의 변천 모형의 변천 과정으로 원자의 구조를 철저하게 이해하는 거, 즉 복습이에요, 복습. 우리가 지난번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과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호의 원자 모형을 이용하여 전자전이에 따른 에너지 출입의 이해는 18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보호를 공부할 건데, 보호의 원자 이론을 공부할 거예요. 할 건데, 그럼 과정상 역사적인 순서가 잘 나옵니다. 시험에요. 그래서 그림만 딱 주고 순서 맞춰보세요. 정말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다시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91페이지 피시고요. 준비가 됐으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돌턴의 원자 모형이 나와 있죠. 돌턴의 원자 모형 해놓고 덩그라니 그냥 뭐 달땡이 하나가 딱 있잖아요. 돌턴 선생님은 뭐라고 하신 거냐면 원자를 얘기할 때 단단한 공모형이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원자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보시면요.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단한 공모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 첫 번째 돌턴의 가설 1번 요 가설은 어떻게 됩니까? 처참하게 무너지죠. 이미 알고 있잖아요. 원자는 쪼개보니까 뭐가 나와요? 원자 핵과 뭐가 나왔습니까? 전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원자 핵과 전자가 나오고 있다. 그럼 원자 핵은요? 또 쪼개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오고 있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양성자를 쪼개봤더니 또 뭐가 있어요? 쿼크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 쿼크는 업 쿼크, 다운 쿼크, 업 쿼크가 만나고 있다. 업, 다운, 업. 자, 업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였고요. 다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업은 플러스 3분의 2니까 합이 몇 나와요? 플러스 1 나오죠. 선생님 책에 없는데요? 이거 융합과학 때 고1 때 배운 거잖아요. 그쵸? 고1 때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시켜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중성자는 여러분들 다운, 업, 다운이 되겠습니다. 다운, 업, 다운.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빼기 3분의 1 했더니 몇 나와요? 0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거를 중성자라고 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돌턴이 얘기했던 원자 모형에서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단한 공 모양이다. 요 말이 위배가 되는 거죠. 오늘날. 하지만 돌턴은 원자라는 거를 최초로 얘기한 그런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원자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은 많지만 이렇게 원자는 이거다 라고 해서 원자설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의 크기와 질량이 다르다고 제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자, 2번 좀 볼게요. 1 빼서.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즉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질량과 성질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가 다르면 질량과 성질 크기까지 달라집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달리 해석하면 이거는 원소의 종류가 동일하게 되면 질량과 성질이 같다가 되는 거죠. 이게 패착인 거예요. 원소의 종류가 동일하게 되면 질량과 성질이 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날 안 그렇죠. 뭐가 있어요? 원자번호 1번 수소 질량 1, 원자번호 1번 수소 질량 2, 원자번호 1번 수소 질량 3이 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동위원소라고 하죠. 동위원소. 자, 그 다음에요. 또 보세요. 원자번호 17번 염소 질량 35, 원자번호 17번 염소 질량 37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자세히 보시면요. 이들의 평균은 얼마예요? 35.5다 라고 제가 암기하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염소주의자예요. 좀 외우세요.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35, 37짜리가
평균 원자량이 35.5입니다. 자, 평균 나왔죠, 제가 지금요. 그 다음에 35짜리는 전체의 75%가 있고 37짜리는 전체의 25%가 있어요. 라고 제가 외우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외우면 편하니까. 좋아요, 여기까지. 자, 이들을 뭐라고 한다?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러면 돌턴 선생님이 말씀하신 가설, 지금 나와 있는 2번에 의하면, 가설 2번이 아니고 여기서 2번, 원소의 종류가 동일할 때 질량과 성질이 같다고 했었는데, 자, 35, 37, 1, 2, 3 질량수가 다르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달라지는 그런 물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위원소의 발견으로 돌턴의 원자설은 무참히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돌턴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요. 화학 반응 시 원소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자, 이런 거는 필기해 두세요. 오케이? 자, 탐스런에는 없고 다른 책에는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꼭 필기해 두시고요. 그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탄소 더하기 산소가 CO2가 되었다. 상태 표시 뺐어요. 탄소를 연소 반응시킨 거죠. 그 다음에 수소와 산소가 만났더니 H2O가 되었다. 그래서 앞에 2가 붙고 여기 2가 붙겠죠. 이렇게 계속 맞추면 상태 표시 뺐습니다. CH4가 있었는데요. 연소 반응을 하게 되면 CO2가 되고요. 잠깐만요. CO2가 되고 더하기 H2O가 되었다. 이렇게 두 개 있고 두 개 있겠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요. 돌턴 선생님의 말이 맞습니다. 왜냐면요. 반응 전을 보시면 CO, 반응 후에 CO. 생성, 소멸되지 않는다. 맞죠? 반응 전에 HO, 반응 후에 HO. 반응 전에 CHO, 반응 후에 CHO. 생성, 소멸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런데요. 원자번호 6번에 탄소가 있고 질량이 14짜리가 있었고요. 원자번호 7번에 질소가 있고 질량이 14짜리가 있고 베타 붕괴가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칩시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베타 붕괴. 이것도 융합 과정에 나오는 문제도 이 책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러면 왼쪽은 탄소인데 오른쪽은 수소죠. 왼쪽은 탄소인데 오른쪽은 수소예요. 오케이? 또 하나. 아메리슘이 있었는데요. 네튠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알파 입자가 나와요. 알파 붕괴. 나왔다고 치자고요. 자, 붕괴란 말을 쓰면 또 어려워지니까 붕괴란 말을 빼버릴게요, 그냥. 됐죠?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메리슘이 네튠륨으로, 탄소가 질소로. 이게 뭐예요? 혹은 우라늄이 토륨으로 바뀝니다. 바뀌면 돌턴이 얘기했던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성, 소멸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핵 붕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앞강에서 15강 때 얘기했던 내용들이 여기서 또 증명이 됩니다. 이렇게 과학은 자꾸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턴이 얘기한 건 위대한 사실인 건 사실이지만 오늘날 관점으로 봤을 때는 돌턴의 원자설은 수정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근데 돌턴의 원자설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거 보세요.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음극선 실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쑥 다 뚫어야 하잖아요. 근데 음극선 실험하게 되면 돌턴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뚫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돌턴의 문제는 음극선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잠깐만요. 이건 또 오해 살 수가 있으니까 잠깐 지우겠습니다. 오해 살 수가 있으니까.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러더포드까지 같이 얘기해가지고 좀 오해 살 수가 있어서 제가 요거는 잠깐 이따 하고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음극선 실험 기억나세요? 한번 봅시다. 음극선 실험이 뭔지 한번 제가 준비 좀 해놨어요. 자, 보세요 한번. 돌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음극선 실험의 결과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음극선 실험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바로 J.J. 톰슨이죠. 보겠습니다. 톰슨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톰슨은요,
푸딩의 건포도처럼 전자가 콩콩콩콩콩 박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음극선 실험 결과 제가 아까 전에 원을 그린 거는 수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진공관 속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판때기, 그 철판에서 처리된다. 금속판이죠. 금속판에서 이렇게 가다가 플러스 쪽으로 가는 이런 일련의 빛을 발견하고 이거를 음극선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원자에서 뭔가가 빠져나가서 쭉 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돌턴의 원자설에 의하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뭔가가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오늘날 보니까요, 원자에다가 때리니까 뭐가 나간 거야? 전자가 평 하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 흐름을 뭐로 본 거예요? 음극선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사실 전자인데. 그죠? 그러니까 원자 안에 전자가 있었고 외부에서 충격을 빵 줬을 때 전자가 튕겨나갔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에 의하면? 돌턴의 원자설에 의하면. 그래서 음극선 실험의 결과를 설명할 수가 없었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거 팅 요거는요, 요 세 번째에 나옵니다. 세 번째 나오니까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톰슨, 오랜만이죠. 톰슨의 원자 모형만 본 거예요. 하지만 저는요, 톰슨을 딱 보는 순간 떠오르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밖으로 빼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자, 노트에다가요, 요 정도는 필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필기가 똑같은 내용이라도 자꾸 중복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볼 때 아, 이거 내가 또 썼네 외워지는 거죠. 자, 앞으로요, 톰슨 나왔어요. 톰슨 나오면 화학하는 친구들이라면 음극선 실험을 쓰셔야 되고, 음극선 실험이 나오면 여러분들 1번 전하성, 2번 직진성, 3번 입자성, 요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하성은요, 이렇게 휜다,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휜다, 꺾인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직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직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림자 생성. 그 다음에요, 입자성은 뭐냐? 입자성은 바람개비 돈다, 이렇게 바람개비가 회전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목. 잘 보세요. 양진석은요, 톰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양진석의 뇌에는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항상. 그리고요, 실제로 뇌 저장 장치에는 음극선 실험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하성, 직진성, 입자성, 순서에 관계없이. 그리고 이거는 그냥 흘러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내 머릿속에는 이렇게 기억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찍고 뉴탐스런 강의하면서 항상 강조하고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마음속에다가 딱 품고 오는 게 있어요. 너희들 머릿속에 개념을 심어 놓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젠가 책을 볼 때 뭐야 이거? 누가 내 머리에다가 또 개념 또 심어놨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게 내 목적이에요. 그래서 톰슨이라는 말이 나오면 내 자신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장이 돼 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갈게요. 자, 가겠습니다. 교과서 91페이지에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톰슨의 원자 모형이 나오고 그림이 딱 나오죠. 그럼 푸딩에 건포도가 박혀 있다. 제 강의로는 공깃밥 속에 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음극선 실험을 통해 전자를 발견했다.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한 내용에 비하면 그럼 어떻게? 음극선을 통해서 발견한 거 맞잖아. 그리고요, 플러스 전하의 공 속에 마이너스 전하의 전자들이 듬성듬성 박힌 원자 모형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2번이 핵심이에요. 2번이 핵심.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의 결과를 설명할 수가 없었다. 이 얘기 뭐예요? 그러면 또 알파 입자가 나오는 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알파 입자가 나오는 순간 뭐가 떠올라요? 러더퍼드가 떠올라야죠. 러더퍼드. 그리고 러더퍼드 하면은 딱 해가지고 결과지가 이렇게 타점이 찍혀있고 땅땅땅땅땅땅땅 이런 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러더퍼드 하면 이렇게 원자핵에서 가장
단단한 원자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뭐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내용이 바로 다음에 나오죠. 이렇게 봤죠? 그래서 러더퍼드가 얘기한 행성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운데 원자핵이 강하게 박혀 있고 그 사이 그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오케이? 자, 이것도 다시 밖으로 나가서 정리 한 판 하고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게 돌턴을 얘기하다가 잠깐 실수를 해가지고요. 해가지고 그림을 잘못 그려줬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러더퍼드가 딱 나오는 순간 저는 역시 알파선 산란 실험 혹은 알파 입자라고 할게요. 알파 입자 마찬가지인데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쓰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쓸게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자, 이 정도 되면요 공부가 우리가 다 돼 있어요. 이제 내 강의만 쭉 들어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알파 입자가 나오는 순간 또 나왔네. 알파. 그 누구예요 이거? 원자 번호 2번에 헬륨 질량 4에 2가 플러스. 외우겠어요. 그쵸? 이 알파선을 쏜 거예요. 빵 쐈는데 어디다가 쐈다? 금박에다 쐈다. 그리고 났더니 쭉 왔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실험인데 이거를 펼쳐봤더니 어떻게 돼요? 따다다다다다당 이렇게 찍혀 있더라. 그리고 이렇게도 찍혀 있더라. 그 다음에 공부가 좀 되는 학생들은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형광 물질을 발라주는데 그게 ZnS였다까지도 기억하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A는 뭐냐? A는 와서 많이 꺾인 거죠. 탕. 그래서 A는 충돌 이렇게 기억해내야 되고요.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돌했다는 얘기는 질량이 크고 밀도 또한 크다. 왜? 부피가 작으니까. 부피라고 쓸게요. 한글로. 부피가 매우 작다. 왜냐면 여기 타점 찍힌 거하고 나머지 걸 비교하면 현격하게 나머지 게 작잖아요. 자, C는 뭐냐? 이거 보고 원자는 대부분이 빈 공간이다. 데자뷰 현상이 나오죠. 자, B는요. B는 뭡니까? 이거는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 누가? 원자핵이. 왜냐? 원자핵이 있으면 이렇게 오다가 살짝쿵 비껴나갔기 때문에 밀린 거 아니냐? 반발력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주목.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옷만 바꿔 입고 왔지 지난번 강의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 강의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48분 동안 강의했다면요. 지금은요. 약 한 4, 5분 동안에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공부하면 계속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될 때는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저의 비법인데요. 사실 제가 어릴 때 운동했어요. 운동해가지고 또 외우는 건 잘 외우는데 왜 외우는지 모르면 잘 못 외웠어요. 그리고 뭐 참 이제 강의가 중반부 넘어가니까 이제 다 내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공부는 있잖아요. 노력하는 자가 이겨요. 그리고 성실한 학생이 이깁니다. 그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냐? 뭘 보고 노력한다고 얘기하느냐?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실과 노력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정의한 거예요. 자, 성실은요. 해야 될 때 하는 거예요. 그게 성실한 거예요. 노력하는 건 뭐냐면요. 하기 싫을 때 또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적어요. 내 입에서 이과 선생님 말해서 이런 말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살아보니까 실제로 하기 싫을 때 했더니 나중에 편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공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노트에는요. 이런 내용이 좋게 한 5-6번은 적어 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또 A4에다가 또 반 접어가지고 제가 할 때 항상 적어놔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는 것에 급급해가지고 책을 보고 뺏겨서 적잖아요. 그럼 적은 건 기억이 나. 그럼 시험장 딱 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요것만 빼고 다 기억나요. 그리고 여기 막 볼펜 뭐 이렇게 찌꺼기 묻고 내가 여기다 지겨워 쓴 거 다 기억나는데 하필이면 이것만 기억 안 나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딱 나오면 딱 기억나.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왜 그러냐? 네가 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옆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외우고 단련시키고 또 해서 나의 노트에다가 안 보고 적을 수 있을 때 이 개념의 지식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운 건지 이해한 건지. 알고 보니까 외워서 이해한 거죠. 자, 공부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러더퍼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러더퍼드가 나오는 순간 기억장치에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떠올리고 알파 원자번호 2번에 질량사의 헬륨 빵 쐈는데 다 뚫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나온다. A, B, C 정리 끝.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거하고 톰슨의 모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톰슨은요 아주 말랑말랑한 플러스가 어딘가에 말랑말랑하게 붙어있고 거기에 전자도 어딘가에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선을 쏘면 이렇게 다 뚫리고 어쩔 수 없을 때는 살짝은 휠 수는 있어요. 왜? 플러스를 만나면 청력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갔더니 어마무시하게 탕 하고 튕기는 게 나오니까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톰슨의 문제점은 러더퍼드의 알파선 산란 실험에 대해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러더퍼드는 자기 선생님인 톰슨의 그런 이론을 배제시키고 그게 아니다. 그럼 내가 주장하겠다. 나 러더퍼드야. 이러면서 어떻게 돼? 이런 그림을 그려준 거죠. 역사적 사실 기억해 주고요. 자, 이제 텍스트로 한번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보여줘야지 한번 잘 보세요. 보세요 한번. 1번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원자핵을 발견했다. 야,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사실 요 한마디로 끝나버리네. 그죠? 좀 실험 과정 좀 나오고 말이에요. 이거 튕겨 나오고 이게 보이잖아요. 훤히 보인다고. 그 다음에 2번 원자 중심의 밀도가 크고 작은 크기의 플러스 전하를 띈 원자핵 주위에 전자들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원자 중심의 밀도가 크고 작은 크기의 플러스 전하를 띈 여기까지 한번 끊어봅시다. 그리고 원자핵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아까 요 그림으로 이걸 판단한다면 A하고 B를 가지고 지금 2번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됐죠? 훤히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다가 또 쓸 수 있지 않아요? 원자는 대부분이 빈 공간이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또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키워준 거죠. 좋죠, 여러분들? 자, 근데 러더퍼드에도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 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드디어 보호가 등장을 해요. 보호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잘 봐. 이러면서 전자가 그렇게 행성처럼 이렇게 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요 그림 잘 보세요. 전자가요 다니는 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전자가요 다니는 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색, 예쁘게 되어 있는 이 하늘색에는 전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한번 보세요. 러더퍼드에 의하면요 플러스잖아요. 전자는 마이너스죠. 그럼 전자가 플러스 주위를 뱅글 돌다 보면 언젠가 원자핵과 만나고 귀속되겠죠. 또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데로 내려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뱅글 돌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점차 잃고 쭉 잃어서 결국에는 에너지가 랜덤하게 일정하게 쭉 나올 거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요 제가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어떤 친구가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런 미끄럼틀은 거의 뭐 죽자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한 칸 올라가서 쭉 내려와요. 이때 이 친구에서 엉덩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엉덩이와 미끄럼틀 사이에 마찰이 막 생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높은 에너지가 있는데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일정하게 쫙 방출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다시 한번 일정하게 내려오면서 쫙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놀이터 가면 꼭 하지 말라면 하는 애도 있습니다. 꼭 일로 타가지고 일로 올라가는 애 있어요. 해가지고 텅텅텅텅 내려오죠. 그때 에너지가 탕탕탕탕탕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자, 러더퍼드의 이야기는 이 미끄럼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호의 이야기는 바로 이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계단에서 낮은 계단으로 내려갈 때는 탁탁탁탁 내려가니까 에너지가 탁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이때는요 쓱 나오는 거고. 그래서 보호의 문제점이 뭐였냐? 여기 한번 보세요. 문제점은요, 자 보이시죠?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선 스펙트럼, 연속이 아니고 선 스펙트럼이에요. 선 스펙트럼.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턱 찍히는 거를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보호는 뭐냐? 보호는 이걸 통해서 에너지가 턱 찍히는 거를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보호의 내용을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일정한 거리에 떨어진 안정한, 거리에 떨어진 안정한 밑줄, 거리에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서 안정한 거리에서 얘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일정한 거리에 떨어진 안정한 원형 궤도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면 요 사이에는 전자가 없는 거고요. 자기만의 길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전자 껍질이라고 불러요. 자, 뭐라 부른다고? 전자 껍질이라고 부른다. 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선생님, 전자가요 요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어떻게 올라가요? 글쎄요. 전자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어떻게 올라가죠? 누가 에너지를 줘야 올라가죠. 그래서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에너지를 받습니다. 자, 거꾸로 그러면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전자가 에너지가 높은 레벨에서 낮은 레벨로 올라그래요. 한번 전자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 실제로 볼 수 없는 그런 좀처럼 신기한 그런 실험이에요. 잘 보세요. 높은 전자가 낮은 전자로 옵니다. 높은 준위의 전자가 낮은 준위로 와요. 어떻게? 이렇게요. 뭐가 나오죠? 소리가 나죠.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더 크다면 빛의 영역으로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그 빛이 나오는 파장을 딱 찍은 거야. 뭐로? 스펙트럼으로. 오케이? 그러면요, 아까 전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미끄럼틀이었다면 에너지가 쭉 하고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나오는 스펙트럼이 나올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거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정교하게 그림으로 볼 겁니다만은 지금 개념만 잡읍시다. 그러니까 제 강의 방식이 이렇죠. 쭉 설명해 놓고 봤지? 이런 그림이야. 아, 이거죠. 그 다음에 계단을 통통통통통 내려오게 되면 에너지가 퉁퉁퉁퉁퉁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랬을 때 스펙트럼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선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불연속적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연속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원자 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전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 이런 데서만 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죠. 이렇게. 오케이?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예쁘게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낮은 준위의 에너지의 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준위의 에너지로 전자가 높은 준위의 에너지의 위치로 올라가려고 해요. 즉, 좀 이따 나오겠지만 첫 번째 껍질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껍질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쵸? 원자 핵으로부터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이라고 친다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커져요. 근데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올라가려면 뭐가 들어간다?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거꾸로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내려올 때는 뭐가 된다?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 말이죠. 그때 나오는 빛의 파장을 측정한 게 뭐라고요? 선 스펙트럼이고, 왜 선 스펙트럼이냐? 자, 여기서 여기까지 탁 나오지만 얘는 여기서 나오죠. 이렇게. 그쵸? 요 중간에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하게 어떤 선으로 나오게 되는 거를 선 스펙트럼이라 한다. 이게 지금 기초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만 이 내용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보호의 원자 모형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림 보는 순간 아, 이게 껍질이구나. 아니면 조금만 더 이해를 돕자고 말씀드리면요. 이거 와이파이 아니야? 이거 와이파이? 그죠? 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의 이동을 뭐라고 하냐면요. 전이라 그래요. 전자의 이동은 전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움직일 때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올라갈 때는 에너지 흡수, 내려올 때는 방출.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요. 보호를 실컷 공부했으니까 한번 2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한번. 전자들이 궤도 사이에서 전이 될 때, 이제 이런 용어 이제 익숙하죠? 방금 배웠잖아요. 전이 될 때 그 차이에 해당하는 빛 에너지를 흡수, 맞죠? 방출한다는 가정으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였다. 됐죠? 그러니까 쭉 설명 듣고 글 읽으면요. 뭐 그러네. 오케이 콜. 그 다음에 문제점. 뭐 하나 할 때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문제점이에요.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설명할 수가 없었다. 밑줄, 별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요. 스티커 다 붙이고요. 아, 이건 뭐냐? 아니, 보호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니까 보호의 한계점은 뭐냐면요. 전자가 한 개일 때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수소일대라고 해요. 수소일대. 수소가 전자가 한 개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전자가 한 개일 때는 보호 말이 딱 맞아요. 아주 좋아. 근데 전자가 두 개 이상 있으면 안 되죠. 전자가 두 개 이상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다전자 원자라고 해요. 다전자. 마늘 따자. 전자가 많아지면 이 말이 또 안 맞아요. 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보호는 아주 획기적인 닐스 보호예요. 예, 이름이 닐스 보호인데 이분이 상당히 멋있는 걸 말했지만 사실은 보니까 아, 이게 다전자일 땐 또 오류가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과학의 역사를 좀 보면요. 하나 만들고 문제점 생기고 다시 극복하고 문제 생기고 극복하고 해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EBS에서 다큐멘터리에서 봤거든요. 어서 봤는데요. 인간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쭉 역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게요. 불과 20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불과 200년 만에 이렇게 찬란한 문화가 엄청나게 빨리 는 거예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마 한 98년생? 그쵸? 99년생?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들한테 물어보세요. 깜짝 놀래요. 옛날에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집 나가면 그냥 집 나간다는 얘기, 가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나가잖아, 집을. 엄마 어디 갔다 올게? 그럼 얘는 간 거야. 언제 와? 그 시간에 와야 돼요. 안 오면 걱정해요. 저 대학 때만 해도요. 자, 우리 어서 만나자? 그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안 와? 기다려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핸드폰? 에이. 그 중국 영화에서나 보는 거, 왜, 뭐 이럴 때나 나오는 거지, 핸드폰은 상상할 수 없었고, 옛날에는 이만한 벽돌 같은 거 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과학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진화된 것보다도 최근에 200년 혹은 250년 사이의 역사, 그 과학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거죠. 너무 빠른 속도로. 자, 그런 것까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다. 여기까지도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강의할 때요, 옛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늙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컨셉이 옆집 형, 좀 나이 많은 형, 큰 형, 이 정도로 잡았는데, 누구냐? 그 후기에 삼촌 같아요. 빨리 지워요.
막 댓글 다니더라고. 삼촌 같아요. 아닙니다. 그냥 옆집 형 같다고 해주시길 바라겠고, 과학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드디어 내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현대적 원자 모형은 어찌 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현대적 원자 모형. 자, 드디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현재 우리가 원자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전자구름 모양이다 라고 해요. 뭐라고요? 전자구름 모양이다. 그러면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당연히 원자핵이 있죠. 그리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요, 전자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랜덤하게 있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확률이에요, 확률. 전자가 여기서 지금 제가 점 찍어 놓은 데에서 발견될 확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의문이 있죠. 선생님, 그런데요, 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교과서 보면 맨날 이런 거 나오고 막 껍질 나오고 이거 왜 배우는 거예요? 아, 이게 설명하기가 쉬워요. 전자의 움직임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쉬워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렵거든요. 이해하기가 힘들거든. 이것도 이해 못 하시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전 여기는 도곡동 스튜디오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까? 여기 없어요. 저는요, 저희 집에 있어요. 도대체 또 무슨 얘기야 이게. 자, 보세요. 제가 10년간 움직이는 곳을 점으로 다 찍어봤습니다. 그럼 어디 많이 있겠어요? 우리 집에 많이 있겠죠. 그 통계를 내보면 어디에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 여기 잠시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 집에 있다. 이런 논리를 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도 지금 어디 있어요? 도서관? 학교? 있다고 칩시다. 원래 집은 어디예요? 자기 집에서 막 엄청난 시간에 오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있는 데마다 점을 찍어 놓으면 여러분들의 집 근처에서 점이 제일 많이 찍혀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전자를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가, 이게 다 전자수가 아니고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얘기하고요. 이런 것은 왜 과학자 이름이 없느냐? 아니, 돌턴, 그 다음에 톰슨, 러더퍼드, 보어 많지 않습니까? 왜 없습니까? 아, 그래서 이거 좀 보시면 돼요. 1923년에 드브로이는 전자가 파동성을 지닌 입자라고 제안을 해요. 자, 원래 입자성이라고 했는데 파동이라고 얘기해요. 파동. 원자핵 안에서는요, 원자 내부에서는. 그리고 슈레딩거는 파동성을 지닌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파동 방정식을 개발하고요, 그 해를 얻게 되죠. 자, 전자가 발견된 확률적 계산을 통해서 전자 구름의 모형을 제안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확률을 그리고 있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배우겠지만 이렇게도 전자가 확률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도 있어요. 이런 거를 p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혼자 제안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대적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 조금만 더 근본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이 나왔으니까 파동에 대해서 해치우겠습니다. 자, 이건 용어 정리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화학하는 사람들은 사실 뭐 이런 거 크게 관심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거 좀 압시다. 물리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자, 빛과 파동이에요. 빛과 파동. 그림 잘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요, 1번에 제가 뭐 했냐. 자, 1번에요. 빛의 파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재 1번. 제 책이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교재 1번에 빛의 파동성이다 그랬어요. 자, 빛은요, 전자기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파동,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파장은 뭐냐.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마루와 마루 사이, 혹은 골과 골 사이, 이렇게 골과 골 사이를 파장이라고 한다. 쉽게 얘기해서 파의 길이죠. 파의 길이. 그 다음에 보시면 요 길이가 짧으면 짧은 파장, 길면 긴 파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짧은 파장 우리가 단파라고 얘기하고, 긴 파장은 장파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 미리 얘기할게요. 파장을 람다라고 씁니다. 람다라고 쓰고요. 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커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크다. 요거 외우세요. 암기. 그 다음에 에너지하고요, 진동수는 비례해요. 에너지하고 진동수는 비례한다. 그래서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크다,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도 크다. 이렇게요.
자, 한 번 더.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뭐하다? 크다.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가 크다. 이 얘기죠. 자, 진동수는 이거죠. 이게 진동수. 파장은 이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파장과 진동수 에너지 삼각관계를 반드시 기억해 놓고요. 자, 짧은 파장은 에너지가 커요. 에너지가 컸을 때 우리가 이제 만약에 눈에 보이게 한다면, 자,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해서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파장은 짧아진다, 에너지는 커진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빨간색 파장,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길어진다, 에너지는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에너지가 크네, 진동수는 커진다. 에너지가 작네, 진동수는 작아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잘 기억을 못해요. 맨날 헷갈려. 보라색이 힘이 세니 빨간색이 힘이 세니 맨날 헷갈려요. 그럼 제가 절대 잊지 않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어릴 때 기억나세요? 꼬꼬마 텔레토비 보신 거? 뭐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 기억나시죠? 이때 힘이 제일 센 애가 누구예요? 보라돌이에요. 에너지 크다. 힘이 제일 약한 애가 누구예요? 애기 뽀잖아. 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딱 이렇게 했더니요, 언제 한번 어떤 학생이 후기를 하나 올렸어요. 선생님이 강의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봤더니 파워레인저는 반대인데요, 빨간색이 힘이 센데요. 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파워레인저는 빨간색이 힘이 세요. 아, 그걸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번 외우시고, 저는 보라돌이하고 뽀를 좀 말씀드렸으니까 잘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하나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나오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의 파장, 진동수, 에너지 관계를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자, 자외선은 우리가 이제 UV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가시광선은 IR이라고 얘기하죠. 주목. 자외선이 힘이 세요? 적외선이 힘이 세요? 자외선은 UV, 적외선은 IR. 뭐 영어 쓰지 말고요. 자외선, 적외선. 한번 봅시다. 자외선이 힘이 세요? 적외선이 힘이 세요? 모르시겠죠? 헷갈리죠? 맨날 헷갈려, 이거 진짜로. 여러분들 크림 바르실 때 자외선 차단제 발라요? 적외선 차단제 발라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죠. 왜요? 힘이 세니까. 됐죠? 또 하나, 그것도 안 헤어지면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가시광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대략 한 400에서 700 사이라고 합시다. 나노미터가. 이럴 때 가시광선에서 힘이 제일 센 애가 뭐였어요? 보라색이죠. 그리고 제일 약한 애가 빨간색입니다. 그러면 자외선, 뭐야? 자색. 보라색이 자색이잖아요. 자색 바깥 부분이 바로 자외선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선생님, 전 자외선 보여요. 빨리 전문의랑 상의하세요. 그 다음에 빨간색, 적색이죠. 적색 바깥 부분을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가운데는 가시광선. 그러면 보라돌이가 힘이 센데 그거보다 더 힘이 센 거죠. 그렇죠? 됐죠? 그 다음에 뽀가 힘이 약한데 더 힘이 약한 거죠. 됐죠? 자, 여기서 신의 한 수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저는요, 에너지로 판단하는 습성이 있어요. 신의 한 수, 에너지. 왜 에너지냐? 에너지가 크다, 에너지가 점점 작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에너지하고 반대가 뭐였죠? 반대 개념? 반비례? 아하, 파장이었구나. 파장. 파장은 짧다, 파장은 길다. 이렇게 제가 크다고 했지만 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진동수는 뭐랑 관계있다? 에너지와 비슷하기 때문에, 개념이 비슷하기 때문에 진동수는 크다, 진동수는 작다. 그렇죠? 진동을 많이 한다, 진동을 적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각색할 건데, 자, 여러분들 뭐 교재 정답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교재는 화살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리하길 원합니다. 제가 표를 별로 안 좋아한다겠죠. 기억나세요? 그런 말 하는 거? 왜 표를 안 좋아하느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뭐가 기억나요? 에너지. 에너지가 크다, 파장 짧다, 단파.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가 크다. 그렇죠? 됐죠? 그리고 이해가 안 가면 자외선 차단제, 아, 자외선 힘이 세구나. 그럼 자외선이 뭐예요? 보라색 바깥 부분. 그렇죠? 적외선은 빨간색 바깥 부분. 이렇게 해서 길이를 가지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큰 쪽이 파장이 짧다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을 완벽하게 세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보세요. 그러면 원자의 스펙트럼을 얘기를 할게요. 자, 요 그림을 좀 보면서 얘기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뭐 지문인식기 같잖아요. 자, 한번 스펙트럼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스펙트럼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마다요, 리튬, 나트륨, 스트론튬. 자, 한번 기억해 볼까요? 나트륨은 무슨 색깔이죠? 노란색이었어요. 노란색. 그쵸? 그 다음에 리튬 붉은색, 스트론튬 붉은색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트륨이나 리튬이나 스트론튬은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불꽃 반응을 시키면 사실은 그때는 얘기 안 했지만 에너지를 받죠. 그럼 뭐가 됩니까? exciting, 흥분되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높은 에너지로 올라갔다가 식어버리면 내려오겠죠. 내려오는 게 그냥 내려와요?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그냥 내려와요? 뭔가를 방출하죠. 뭔가를 방출합니다. 빛 에너지를 방출할 때 그 빛 에너지를 찍어본 거예요. 찍어봤더니 이렇게 턱턱턱턱턱 나오더라. 그렇죠. 이게 그 원리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기존에 공부할 때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금속 원소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찍힌 걸 봤을 때 금속 원소에서 돌고 있던 그 전자들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왔을 때에 나오는 에너지 방출을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거였어요. 보이시죠? 제가 햇빛을요 미끄럼틀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미끄럼틀이니까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는 연속된 스펙트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버가 쭉 오게 되고요. 자, 여기 신의 한 수 또 나오네요. 신의 한 수. 잘 보세요. 파장이 기네요. 파장이 짧네요. 그렇죠? 빨주노초 파란보 보라돌이. 에너지는 크네요. 에너지는 작네요. 그렇죠? 진동수는 많네요. 진동수는 적네요. 여기 뭐가 있어요? 자외선. 여기 뭐가 있어요? 적외선이 있겠네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싶은 헬륨 같은 이러한 내용들은 뭐냐면 사실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이렇게 껍질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사이를 전자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요 사이에는 전자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요 사이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요 사이? 계단과 계단 사이 딱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전자가 발생이 안 되고 나올 때마다 에너지가 이렇게 튀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그렇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 핵에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일정한 궤도를 갖고 돌고 있지만 그 도는 궤도가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연속되지 않고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해서 책에 있는 그림으로 증명해 드린 겁니다.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요, 한편의 연극을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중에 딱 이해할 때 애들이 저거구나 이런 걸 연출했는데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혼자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문제 풀고, 듣고 깨닫고 느끼고 문제 풀고, 이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호흡이 잘 맞는 겁니다. 자, 이런 호흡을 잘 맞춰가지고요, 다음 강에서 문제 풀이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